이어서 저작재산권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전송권 이렇게 7가지 권리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2006년 개정되기 이전의 저작권법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방송과 전송을 하나로 묶고 거기다가 디지털 음성 송신을 넣어서 그래서 전송과 방송을 함께 묶고 거기다가 디지털 음성 송신을 하나 추가를 시켜서 요 3가지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공중송신권이라는 것을 하나 신설을 했죠. 그래서 방송과 전송 디지털 음성 송신은 이 공중송신을 이루는 하나의 지분권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배포권에서 대여권이 독립해서 떨어져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렇게 7가지 권리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을 들여다보면 공중송신권 안에 전송과 방송, 디지털 음성 송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8개인가요? 7개에다 2개를 더하니까 9개가 되는 것이죠. 9개의 권리로 나눠져 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은 이 각각의 권리들은 완전히 다른 권리고요. 이것이 서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송권은 방송권대로, 전송권은 전송권대로 다 사용료가 각각 별개로 매겨지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구분을 해야 되고요. 실제 그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형사고소를 할 때도 아무개가 제 저작권을 침해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돼요. 저작권 중에 무슨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복제권인지, 배포권인지, 방송권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명시를 해줘야 그것이 고소로서 유효하고요. 또 소송으로서 민사소송에서도 그것이 특정이 돼야만 민사소송에서 심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별개의 권리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물이 다르다.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송물이 다르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 판결의 대상 자체가 틀린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A라는 사람으로부터 방송권 허락을 받았는데 그 방송권을 가지고 전송을 한다든가 그래서는 안 되겠죠. 또 전송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전송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되지 전송권이 없는 방송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서는 이제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이 복제는 뭐고 공연은 뭐고 방송은 뭐고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근데 그 개념은 우리 저작권법 2조 정의 규정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연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공연의 개념과 저작권법에서의 공연의 개념은 굉장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용어를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되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요즘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오프라인 상의 공연을 잘 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제 온라인으로 공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관중이 없이 비대면 공연. 그래서 이제 공연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중계를 하는데 그럼 그건 공연이냐? 그건 공연이 아닙니다. 우리 저작권법적으로는 저작권법에서는 공연을 저작물이나 실현 음반 방송을 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 그러니까 공중 앞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연이지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전송되는 것은 이것은 말은 온라인 공연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저작권법적으로는 그건 공연이 아니라 전송 또는 방송의 개념에 들어가는 것이죠. 전송과 방송은 어떻게 구별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신자가 동시에 수신해야 되는 것이면 방송,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개별적으로 수신할 수 있으면 전송,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온라인 공연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만약 순수하게 관객이 없는 비대면 공연이라면 저작권법상의 공연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온라인 공연을 인터넷을 통해서 송신할 때 모든 사람이 동시에 수신하게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방송에 유사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각자 원하는 시간에 그 공연을 볼 수 있다면
그건 전송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송의 경우라면 전송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전송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되고요. 방송의 경우에는 방송 허락을 받고 방송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것이고요. 네. 방송과 전송은 사용료도 한 10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것은 구분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여권은 이제 원래는 뭐 배포권 안에 들어있었던 거죠. 아까 배포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해서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 이게 배포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배포 안에 이미 대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여 부분을 따로 띄어서 독립된 하나의 권리를 이렇게 조문을 하나 분리시켜 놓은 것인데 특별히 뭐 대여권이라고 그러니까 이 대여권이라는 것은 새로 생겨난 권리가 아니라 원래 배포권 안에 들어있던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문을 독립시킨 것은 다른 나라의 이제 저작권법하고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는 다 대여권이라고 조문을 독립을 시켜놨는데 우리나라만 이제 뭐 조문 찾아보면 대여권이라고 눈에 잘 안 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혹시라도 한국에는 대여권이라는 게 없나 이렇게 이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작권법을 개정을 하면서 이 대여권을 조문상으로 독립을 시킨 겁니다. 최초 판매 원칙이라는 것은 이제 그 배포권에 대한 예외죠. 배포권이라는 것은 책을 팔거나 빌려줄 수 있는 권리인데 이것이 이제 그 저작권이라고 한데 이 저작권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어떤 책을 그 다 이제 읽어서 더 필요가 없을 때 이것을 중고책으로 파는 것은 배포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럼 내가 책을 다 읽고 이제 중고책으로 이걸 팔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그 저자에게 찾아가서 나 이거 중고책으로 팔아도 됩니까?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중고시장이란 것이 존립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 배포권은 중대한 예외가 하나 있는데 바로 최초 판매의 원칙입니다. 배포권은 최초 판매할 때 한 번만 행사할 수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배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최초 판매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책이 서점에서 한 번 팔리면 최초 판매가 한번 이루어진 것이죠. 그때 그 판매를 저자가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배포권은 이제 그걸로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초 판매 원칙, 배포권은 최초 판매할 때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권리가 없다. 그래서 이 최초 판매 원칙을 다른 말로 권리 소진의 원칙이라고 하죠. 네. 그 배포권은 최초 판매를 함으로써 권리가 소진되어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이 최초 판매 원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 읽은 책을 중고책으로 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대여권이란 건 뭐냐면은 이 최초 판매 원칙에 대해서 또 예외를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초 판매 원칙 때문에 우리가 중고책을 마음대로 팔거나 빌려줄 수가 있는데 대여의 경우에는 또 예외를 두어서 그러니까 배포권에 대한 예외가 최초 판매 원칙인데 이 최초 판매 원칙에 대해서 또 예외를 규정하면은 예외의 예외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었던 배포권이 다시 살아나게 되죠. 살아나는데 어디에 대해서만 살아나느냐? 파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빌려주는 것은 허락을 받아라. 네. 그러니까 책을 다 보고서 그 책을 일반 공중을 상대로 해서 빌려주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이 대여권의 취지인데 정작 대여가 지금 많이 일어나는 것이 도서 대여점이거든요. 책에는 대여권이 없습니다. 대여권이 있는 것은 딱 두 가지. 판매용 음반, 그러니까 상업용 음반이죠. 길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CD나 이런 음악 CD, 이런 판매용 음반과 판매용 컴퓨터 프로그램 이 두 가지만 대여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대여해주는 그런 영업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은 대여점이라고 하면 도서 대여점인데 오히려 이제 도서의 경우에는 대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도서 대여점을 할 때 저작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저작재산권의 제한. 네, 저작재산권은 일정한 경우에 제한이 되죠. 그래서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 자유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우리 저작권법에는 상당히 다양하게 뭐 세부적으로 말하면 한 17, 8가지 정도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그러니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25조의 학교 교육 목적의 이용 그러니까 교과서에 게재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토지라는 소설을 이제 그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게재할 때
그 토지의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 또 토지라는 소설 중에 일부 내용을 내가 복사해서 교사가 수업 자료로 배포할 수 있다. 허락받지 않고. 예, 이런 내용인데, 자, 이것은 여기 자유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자유이용은 허락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락받지 않고 이용을 하되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 교과서나 수업 자료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수업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는 이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수업 자료를 이용할 때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락은 안 받아도 되지만 보상금은 지급을 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제28조죠.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이 합시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네. 우리가 흔히 논문 같은 거 쓸 때 다른 사람의 교과서라든가 다른 사람의 논문을 인용하는 거, 그럴 때 그 교과서나 그 논문의 저자로부터 내가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인용을 할 수 있죠. 다만 각주를 충실하게 달아줘야 되죠. 그래서 어떤 부분을 내가 인용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줘야 됩니다. 그래서 28조는 엄격한 규정이 돼 있어요.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미공표된 저작물을 내가 함부로 인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직 논문으로 발표하지 않았는데 지금 초안 작성 단계에 있는 미공표 논문을 내가 허락 없이 내 논문에다가 뭐 인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반드시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하고요. 그 목적이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서 해야 되고요. 여기 보도, 비평, 교육, 연구라고 되어 있지 반드시 비영리적이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리적인 목적으로 28조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인용이 가능한 겁니다. 영리적이라 하더라도. 다만 영리적인 이용의 경우에는 비영리적인 경우의 인용보다는 이것이 자유이용으로 허용될 범위가 상당히 좁아질 수가 있다 하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 인용이라는 명목 아래 다른 사람의 논문을 뭐 90% 그냥 거의 그대로 갖다가 내 논문 안에 통째로 집어넣어놓고 내가 쓴 부분은 한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 90%는 그 특정한 A라는 사람이 논문에서 다 가져오게 되면 그런 것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또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주 같은 것을 명확하게 출처 표시를 명확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인용하는 저작물과 인용되는 타인의 저작물이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용하는 저작물은 내가 쓰고 있는 논문이고 인용되는 저작물은 내가 이제 끌어다 쓰는 그 다른 사람의 논문이 될 텐데 그 두 개가 완전히 구분될 수 있도록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제 해줘야 되는 것이 출처 표시죠. 요 부분은 내가 쓴 부분이 아니다. 누구누구의 무슨 논문, 누구누구의 무슨 저서에서 인용한 부분이다. 이제 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요건들을 갖추어야만 비로소 28조에 의해서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플래시 사건이라든가 뭐 소설마당 사건, 이미지 검색 사건, 이 이미지 검색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썸네일 이미지의 경우에 바로 이 28조에 의해서 허용이 된다고 봤고요. 소설마당 사건이라는 것은 이제 뭐 그 우리나라의 중요한 단편 문학 이런 소설들을 그냥 모아다가 어떤 이제 그냥 하나의 출판물로 출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보면 소설마당이라는 책인데 책 제목이 거기 보면은 뭐 염상섭의 표변실의 청개구리, 또 김동인의 감자 이런 것이 그냥 전문이 그냥 다 실려 있어요. 다 실려 있고 이제 그 출판사에서 기재한 부분은 뭐 감자 그러면은 이제 감자 소설 본문이 다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 뭐 저자는 김동인 뭐 무슨 동인지 활동을 했고 주요 작품으로 뭐뭐가 있다. 이런 간단한 코멘트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내용이 그 다른 사람이 저작물로 되어 있고 이 책을 출판한 출판사의 저술 부분은 아주 미미한 겁니다. 자, 이제 그런 경우는 정당한 범위를 벗어났다 해서 이것은 인용이 적법한 인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던 판결이죠. 네, 플래시 사건은 뭐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30조 사적 복제라고 해서 그 공표된 저작물을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 30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비영리여야 됩니다.
반드시 비영리.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복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도서관에서 논문 하나를 빌려서 그것을 우리 스타디 그룹 한 6명 정도가 보기 위해서 6부 정도를 복사하는 거. 그러니까 혼자 보기 위해서 또는 뭐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보통 뭐 10명 이내 정도면은 이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범위에서 비영리적으로 뭐 판매의 목적이 아니라 또는 영리성이 없이 복제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우리 직원들이 보기 위해서, 회사에서 우리 뭐 격리팀 직원들이 보기 위해서 세법 교과서의 뭐 100페이지 정도를 복사하는 거, 그거는 영리적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회사 자체가 영리성을 가진 조직체이기 때문에 비록 거기서 특정 그 부서의 팀원들이 뭐 5명 이내가 본다, 그래도 그건 회사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비영리라고 볼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변호사 사무실을 하면서 혼자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뭐 아래 한글 프로그램을 깐다, 또는 MS 오피스 프로그램을 깐다, 이런 것은 전부 영리성이 있다고 봐야 되죠. 가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30조에 의해서 허용되기 위해서는 비영리 목적이어야 되고 개인,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복사하는 경우, 복제하는 경우, 이것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32조는 이제 뭐 시험 문제로 복제하는 경우, 뭐 토지라는 소설에 나오는 일부 내용을 내가 시험 문제, 국어 시험의 지문으로 쓰기 위해서 갖다 복제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허락을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그냥 어떤 뭐 문제집, 국어 문제집을 판매하기 위한 국어 문제집을 만들기 위해서라면은, 그럴 때 이제 그 지문으로 토지를 쓰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신탁관리단체를 통해서 그 사용료를 지급을 하고 이런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5조의 5항, 이것도 중요한데, 우리 페어 유즈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저작물의 공정 이용, 미국 저작권법을 그대로 갖고 온 조문인데요. 2012년도에 우리나라 저작권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그때 그 한미 FTA 때문에 그 저작권법을 비롯한 지적재산권법이 대폭적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요 35조 5항이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새로 들어왔죠. 미국 저작권법을 그대로 모방한 그런 규정인데요. 그래서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현재 또는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공정한 이용이라고 하면은 자유이용이 허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례를 들어볼까요? 그 우리 그 옛날에 보면은, 지금도 있나요? 그 케이블 TV 방송에 이제 게임 방송이라고 있죠. 거기 보면 그 스타크래프트 게임 하는 것을 계속 중계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그 스타크래프트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는 회사가 블리자드라는 회사거든요, 미국에. 그 회사에서 이 게임 방송을 하는 케이블 방송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저작권 침해다 하고 이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바로 이제 그때 이게 35조 5항이 적용이 되느냐. 만약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이죠. 따라서 뭐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고 이용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만약 이것이 이제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런 이제 이용의 목적 및 성격은 뭐냐 하면은, 이것이 뭐 어떤 상업적 성격을 띠고 있느냐, 또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공표된 저작물이냐, 뭐 이제 이런 것을 보는 것인데요. 또 그리고 아까 28조에서 본 뭐 그런 보도나 비평 교육 연구, 이런 목적을 가졌다면 어느 정도 공정한 이용으로 봐줄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영리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은 또 공정한 이용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 게임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영리성을 띠고 있지만 또 보도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게임을 지금 보도하는 것이니까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궁금하죠. 지금 내가 좋아하는 그 이 게이머가 지금 이기느냐 지느냐, 이번에 세계 대회에 나갔는데 그걸 막 보고 싶죠. 그럼 이제 그것을 이제 그런 이용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도해 주는 것, 그러면
그건 이제 보도, 비평, 교육, 연구 이런 목적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꼭 뭐 비영리적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아니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는 겁니다. 뭐 어떤 결정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를 하는데 그런 이제 이용의 목적 및 성격을 고려를 하고 또 이제 그것이 어떤 그 변형적 이용이냐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자체와 이 게임 방송이 그 목적이 다르냐 같으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 게임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게임을 보는 것은 좀 다른 거죠. 스타크래프트 이 블레자드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이것은 그 게임을 하기 위한 것이고 직접 그 게임에 참여해서 그 다음에 이 케이블 TV 방송은 그게 누군가의 게임을 보는 것이죠. 축구를 하는 것과 축구를 보는 것 이건 이제 좀 다르죠. 네, 목적이 다른 겁니다. 목적이 자 예를 들어서 뭐 윈도우라는 프로그램과 그 윈도우를 어떻게 작동시키는지 그 윈도우 조작법을 알려주는 그런 윈도우 공략집 윈도우 따라하기라든가 뭐 이런 그런 책자들 많죠. 뭐 파워포인트 따라하기 그런 파워포인트라는 그 프로그램과 이 파워포인트를 가르쳐주는 책 이거는 목적이 완전히 틀리죠. 그럼 그 파워포인트라는 책에는 파워포인트의 화면이 무수하게 들어가 있죠. 스크린샷으로 파워포인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건 이제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하면은 파워포인트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책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만 낼 수밖에 없죠. 다른 회사에서는 그 책을 낼 수가 없게 됩니다. 이거는 그 파워포인트라는 게임이 아니죠.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과 이 파워포인트를 가르쳐주는 뭡니까? 이 책은 목적이 완전히 틀린 것이기 때문에 목적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것은 공정한 이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게임 방송과 게임 프로그램 그 자체는 목적이 좀 저로서는 좀 틀리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이것이 실제 그 스타크래프트 이 사건이 문제가 됐을 때 그 당시 이제 저도 그 의견서를 썼던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좀 목적이 틀리다. 목적이 틀리고 이제 물론 이 케이블 TV 방송 자체는 영리성을 갖고 있지만은 보도의 목적이란 것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된다는 그런 이제 의견을 냈고요. 여러 사람이 의견을 냈습니다만은 저는 하여튼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것이 이제 만약 미공개된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이라고 그러면 그런 저작물을 이용하면 그건 곤란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공정한 이용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고요. 또 그 다음에 사실적 저작물이냐 아니면은 비사실적 저작물이냐 이것도 이제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소설이나 뭐 게임이나 뭐 음악이나 이런 것은 비사실적 저작물이죠. 우리가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들입니다. 그런 것을 보통 이제 우리가 문해적 저작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문해적 저작물은 내가 꼭 그것을 인용하지 않아도 내 저작물을 창작하는데 큰 지장은 없죠. 그런데 그런 문해적 저작물에 이제 대응되는 개념이 사실적 저작물 또는 기능적 저작물이라고 하거든요. 사전이라든가 저작권법 책이라든가 민법 책이라든가 이런 책들은 이런 콘텐츠는 내가 어떤 내가 뭐 논문을 쓴다거나 또는 어떤 그 연구 발표를 한다거나 할 때 참조할 수밖에 없고 인용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뭐 어떤 역사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이제 팩트에 기반된 그런 저작물들은 공정 이용을 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거기에 비해서 소설이나 시나 음악 이런 것들은 굳이 공정 이용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이용을 하지 않고 얼마든지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창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공정 이용이 될 확률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것이 사실적 저작물이라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좀 문해적 저작물 또는 감상적 저작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는 공정한 이용이 될 확률이 또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이용의 목적 및 성격에서는 약간 공정 이용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데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를 보면은 조금 더 떨어지는 것이고요. 이용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그러니까 지금 게임 방송에서 이 스타크래프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면 클수록 공정 이용이 될 확률이 떨어지고요. 조금 인용할수록 공정 이용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질적으로 또는 양적으로. 네. 그런데 이 게임 방송에서는 어떻습니까?
스타크래프트 화면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그 스타크래프트 게임으로부터 아주 그냥 대폭적으로 이용을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면에서 본다면 공정 이용이 될 확률이 떨어지는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또는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 게임 방송으로 인해서 스타크래프트 이 게임이 어떤 시장에서 손해를 볼까? 그러니까 잘 안 팔리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까요? 그거는 꼭 그렇지는 않죠. 오히려 이 게임 방송이 있음으로 해서 스타크래프트 게임이 더 많이 소비자가 더 많이 찾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공정 이용이 될 확률이 떨어지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공정 이용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공정 이용이냐 아니냐를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제 의견으로는 35조의 5항을 적용을 한다면 이 게임 방송은 허용이 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이것을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8조에 적용을 시켜보면은 오히려 저작권 침해가 될 확률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8조에 비추어 본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것 같고 35조의 5조 5항에 비추어 본다면 공정 이용이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의견을 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게임 방송사하고 이 블리자드 회사가 합의를 해서 소송 판결까지는 안 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7단계 체크 포인트. 어떤 이제 그 컨텐츠에 대해서 이게 저작권 침해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었을 때 그것을 판단하는 7가지 체크 포인트를 제가 여기 드러났는데요. 이 7단계 체크 포인트를 1단계 1번부터 7번까지 쭉 적용을 해 보면은 하면은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쟁점을 거의 빠뜨리지 않고 챙길 수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지금 문제가 된 컨텐츠가 과연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컨텐츠냐 아니냐 이것을 이제 한번 봐야 되겠죠. 모든 컨텐츠가 다 그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작성을 갖추고 있어야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베낀 컨텐츠 또 누가 해도 같거나 비슷하게 되는 그런 최소한도의 개성이 없는 컨텐츠들은 이것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이제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없겠죠. 반짝이곰 이거 우리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 사건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반짝이곰 그냥 우리 흔한 테디베어라는 그 곰인형 있죠. 거기에다가 원단만 반짝이 원단을 입힌 것인데 이런 것은 누가 해도 같거나 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창작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곰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던 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누가 저작권 등록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독점적으로 판매를 해서 상당히 큰 수익을 올렸는데 결국 법원에 가가지고 창작성이 없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하고 이렇게 판결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문신 같은 것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그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권투 선수 보면은 여기 그 이 얼굴에 문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마이크 타이슨의 문신과 똑같은 문신을 어떤 영화 배우가 했더라고요. 이제 그것이 저작권 침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됐는데 그분은 저작권이 또 있다고 했어요. 네. 그럼 문신도 따라하면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마이크 타이슨의 그 문신은 그냥 일반적인 문신이 아니라 아주 좀 독특하죠. 누가 봐도 저건 타이슨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신이었는데 또 레시피, 요리의 레시피 같은 거는 일종의 해법이기 때문에 요리 방법이잖아요. 방법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디어죠. 아이디어는 보호를 받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그 덕죽 식당이라고 그 한번 인터넷에 한번 문제가 됐었죠. 그 백종원 씨의 그 골목 식당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어떤 식당, 그 식당의 메뉴에 이제 덕죽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방송을 타니까 어떤 프랜차이즈 식품 업계에서 회사가 어떤 프랜차이즈 회사가 덕죽이라는 이제 그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이제 그것을 개발한 게 아니죠. 이제 그 골목 식당에 나왔던 그 식당의 레시피를 갖다가 이제 모방한 것인데 그 모방을 해서 프랜차이즈 영업을 하려고 하니까 막 네티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왜 남의 레시피를 모방하느냐. 근데 사실은 레시피 자체는 이게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때 이제 결국 그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그 네티즌들의 이제 공격을 받다가 결국 그 부분을 사업을 접었죠. 말춤 동작, 강남 스타일에 나오는 말춤 동작, 이거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까요? 내가 말춤 동작하면은 싸이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 될까요? 네, 좀 애매합니다. 애매합니다만은 우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그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그 저작권 등록을 받는데요. 그 등록 매뉴얼이 있습니다. 어떤 저작물들은 어떻게 등록을 하고 어떤 것들은 등록을 안 해준다. 이런 것은 반려 사유가 된다. 그런 이제 등록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 매뉴얼을 보면은 이 말춤 동작 그 자체는 저작물로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의 전체 안무는 당연히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건 연극 저작물이죠. 연극 저작물 안에는 이제 무용, 뭐 판토마임,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안무 이것은 연극 저작물인데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동작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연극 저작물인데 이 말춤 동작 요 하나 하나는 일종의 창작의 도구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개념, 그 다음에 해법, 창작의 도구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죠. 이런 말춤 동작 이런 것을 막 이어 붙여가지고 이런 개별적인 동작들을 붙여서 전체적인 하나의 안무가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구성된 안무를 저작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그 개개의 그 동작들 말춤 동작 요 하나는 비록 그 싸이의 아주 독특한 그런 동작으로 해서 상당히 유명하게 되었지만 이 자체를 저작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겠죠. 사실 이런 동작을 따라하게 되면 싸이는 굉장히 기분 나빠할 거예요. 저거 왜 내 춤 따라해 허락도 없이. 그러나 우리 많이 따라했잖아요. 그 뭡니까 그 비라는 가수가 했던 깡 패러디인가요? 깡 무슨 깡이에요? 그 깡 갖고 엄청나게 패러디 많이 했잖아요. 오늘도 한 깡 뭐 두 깡 뭐 해가면서 제가 저기 이 깡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유튜브에 네,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 학습 방법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종의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누가 저작자인지 이거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누가 저작자인지를. 네. 지금 나한테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 누가 나한테 내가 저작권 침해를 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럼 과연 그 사람이 이 컨텐츠에 대해서 저작권자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만약 공동 저작물이라면은 이 사람이 다른 공동 저작자와 동의를 받아서 전원 합의를 해가지고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것인지, 또 업무상 저작물이라면 이 사람이 종업원에 불과한지, 종업원에 불과하다고 하면은 종업원은 아무런 권리가 없죠. 회사가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인데 회사가 아닌 종업원이 권리를 주장한다든가, 또는 지금 회사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것은 그 종업원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 아니라 자기가 휴가 시간에 그냥 집에 가서 나름대로 그냥 창작해본 그런 저작물이다. 그러면 그것은 회사가 저작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까 회사가 저작권을 갖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그랬죠. 회사가 기획을 해야 되고, 회사의 종업원이 업무상 작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회사 명의로 공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 네 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그 흠결이 있다고 하면은 회사가 저작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회사가 권리를 주장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제 저작자가 아닌 사람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니까 저작권 침해가 될 수가 없겠죠. 또 창작의 의뢰자와 프리랜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프리랜서에게 창작을 의뢰를 해서 그 작품을 납품을 받았다. 그랬는데 그 납품을 받은 A가 지금 나한테 권리 주장을 하고 있다. 과연 그러면은 그 지금 아까 그 저작자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의뢰자는 이건 저작자가 아니죠. 의뢰를 받아서 실제 창작을 한 프리랜서가 저작자가 되는 것이지, 창작을 의뢰한 사람이 저작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프리랜서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를 받아와야 비로소 저작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양도를 받았다는 어떤 근거도 없이 지금 창작을 의뢰해서 납품을 받은 사람이 나한테 권리를 행사한다고 하면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당신이 지금 그 권리를 주장하는 그 작품은 실제 프리랜서인 다른 사람이 창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사람으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아서 지금 나한테 주장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밝혀달라. 이렇게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누가 저작자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느냐. 네, 저작재산권 침해했다고 하면은 어떤 권리를 침해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위는 전송 행위인데 지금 나한테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방송권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무권리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제 적법한 권리 주장이라고 볼 수가 없고 아직은 저작권 침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복제라면 복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 것이고 공연이라면 공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권리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권리들이 없는 사람이 주장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금 또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저작권을 행사할 때도 지금 상대방이 하고 있는 행위가 공연권이라고 하면은 그 공연에 대해서 내가 문제를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공연권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네. 또 내가 어떤 그 전송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 위해서는 내가 전송권을 갖고 있어야 될 것이고요. 이렇게 각각의 지분권들은 전혀 별개의 권리들이기 때문에 또 별개의 소송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하게 특정해서 권리 주장을 하고 또 권리 주장을 받았을 때는 과연 지금 주장하고 있는 권리가 무슨 권리인지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확인을 요구하고 또 그래서 이게 불분명한 경우 우리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냥 막연히 저작권 침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은 판사가 여기에 대해서 성명을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작권 침해라고 하는데 저작권 중에서 무슨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냐 이렇게 성명을 판사가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성명에 제가 적절하게 특정을 해야 되고요. 만약 성명에 대해서 적절하게 특정을 못하게 되면은 그 경우에는 이제 청구 기각, 패소 판결을 받게 되죠. 또 형사 고소를 했을 때도 반드시 어떤 권리에 대해서 내가 지금 복제권이 침해됐다, 공연권이 침해됐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장을 해야 되지 막연히 저작권 침해다 이렇게 고소장 쓰면은 그것은 설사 기소가 돼서 법정에 갔다 하더라도 공소 기각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범죄 사실이 특정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네, 일단 그러면 여기서 또 잠깐 쉬도록 하고요.